호떡 좋아하니? 방금 만든 거라 따뜻해. 저희 집에서는 호떡이 금기예요. 호떡이 금기라고? 네. 아빠가 호떡 때문에 많이 힘들었대요. 겨울이 끝나갈 듯 말 듯 찬바람이 골목 안쪽까지 파고들던 오후였다. 학교 정문 앞은 늘 그렇듯 분주했다. 학생들의 웃음과 떠드는 소리가 뒤섞였고 그 사이에서 민우의 손은 쉼없이 움직였다. 달군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손바닥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반죽의 감촉. 이 호떡 트럭은 원래 민우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이동식 트럭이었다. 방과 후만큼은 민우가 잠시 대신 맡아 일을 돕는 게 일상이 되어 있었다. 설탕이 녹으며 퍼지는 달큰한 냄새. 그 모든 것이 민우의 방과 후 시간을 이루는 전부였다. 누구에게나 하루의 끝은 있지만 민우에게 하루의 끝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집을 지키기 위한 노동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그는 늘 피곤했다. 하지만 피곤함을 느낄 틈도 없이 손이 멈추면 생활도 멈춰버릴 것 같아 오늘도 반죽을 더 세게 눌러 펴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골목의 공기가 묘하게 달랐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주위 소음보다 뒤쪽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정숙한 분위기가 먼저 느껴졌다. 학생들이 종종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민우도 고개를 들었다. 큰 검은색 차량 하나가 골목 끝에 멈춰 서 있었고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성인 남자 2명이 먼저 내렸다. 그리고 그들 뒤로 너무 얌전한 모습의 어린아이가 살금살금 발을 내딛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 하지만 그 아이가 풍기는 분위기는 어린아이의 그것과는 달랐다. 까만 코트,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 그리고 그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고요함. 한마디 말도 없는데 어떤 사연이 묻어 있는 게 느껴졌다. 아이의 시선은 군중 사이를 지나 민우의 손끝에 정확히 멈췄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장면을 보는 것처럼 한참을 바라보았다. 철판 위에서 호떡이 부풀어 오르고 민우의 손이 반죽을 뒤집는 순간마다 아이의 눈동자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놀람도 아니다.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설명하기 힘든 그런 표정. 민우는 그 시선을 계속 느끼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어린아이가 호떡 굽는 모습을 저렇게 진지하게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아이가 트럭 가까이에 다가왔다. 발걸음은 조용했고 그 불러오는 공기마저도 정적을 만들었다. 마치 아이가 오는 방향으로만 시간이 잠깐 느려진 것 같았다. 아이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어쩐지 민우의 심장을 한번 쿵 하고 치는 듯했다. 그리고 아이는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다. 우리 아빠도 이렇게 했었어. 민우는 당황스러움보다 먼저 차가운 감각 같은 것을 느꼈다. 그 말은 장난으로 나올 수 있는 말투가 아니었다. 아이의 눈은 이미 눈앞의 반죽이 아니라 어딘가 먼 기억 속을 보고 있는 듯했다. 우리 아빠도 이렇게 했었어. 그 짧은 문장이 호떡 냄새와 겨울 바람 사이에서 묘하게 울림을 남겼다. 재벌 아들이라고 해도 될 법한 아이의 입에서 왜 호떡 같은 단어가 나오지? 왜 우리 아빠와 연결되지? 아이는 또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때 수행원 중 한 명이 서둘러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무언가를 조용히 일렀다. 아이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고 그저 민우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차 문이 닫히고 검은 차량이 골목을 벗어나 다시 조용해졌을 때 민우는 잠시 철판 위에 호떡을 뒤집는 것도 잊어버렸다. 바람이 스쳐갔고
뜨거운 철판과 차가운 공기가 섞이며 김이 허공에 피어올랐다.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우리 아빠도 이렇게 했었어. 그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감춰진 과거의 단서처럼 느껴졌고 민우는 그것이 앞으로 자신의 일상에 큰 파문을 남길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아이와 수행원들이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에도 민우의 마음은 결코 편해지지 않았다. 호떡을 굽는 손은 여전히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생각은 자꾸만 방금 전의 장면으로 돌아갔다. 호떡 굽는 모습을 그렇게까지 오래 바라보는 아이. 그리고 그 한마디. 우리 아빠도 이렇게 했었어. 그 문장이 남긴 울림은 설탕 냄새 속에서조차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동안은 아이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은 정말 이상하게 흐른다. 기다린 적도 없는데 오히려 오지 않으면 더 낯설고 공허한 기분이 밀려왔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호기심 같은 걸 품기 시작했다. 그날 아이를 데려갔던 수행원들의 차와 태도만 봐도 보통 집 아이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아이의 아빠는 누굴까? 정말 호떡을 팔던 사람일까? 재벌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누군가에게는 사소할지도 모를 질문이 민우에게는 어딘가 깊은 곳을 찌르는 듯했다. 민우의 아버지 역시 한때는 작은 일거리를 전전하며 손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올리면 늘 비슷한 향과 온도가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아이의 존재가 다시 민우 앞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트럭 문을 열어 준비하던 늦은 오후,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정적이 느껴졌다. 학생도 아니고 동네 주민도 아니었다. 이번엔 정장 차림의 성인 남자 한 명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다가왔다. 바람이 불었음에도 그의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말 한마디 없이도 날 선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트럭 안을 쓱 둘러보고 민우를 잠시 응시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대사 자체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압박감은 긴 문장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뉘앙스. 민우는 황당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함께 골목 옆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다. 남자는 본론을 아주 단정하게 꺼냈다. 며칠 전 이곳에 한 아이가 왔던 것으로 합니다. 아이. 민우는 즉시 누군지 떠올렸고 대답하지 않아도 대화는 자연히 흘러갔다. 그 아이는 저희 집안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남자의 말투는 마치 정해진 문장을 읽는 듯 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 민우는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선뜻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는 이어서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그 아이가 이곳에 다시 오더라도 호떡은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짧은 순간 민우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지 의심했다. 호떡을 주지 말라고? 음식 파는 트럭에서? 그것도 아이에게? 남자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짧고 간결하게 던졌다. 그 아이의 아버지와 관련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입니다. 그 말은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했지만 민우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남자가 다시 덧붙였다. 호떡은 그 집안에서는 금기입니다. 금기. 단순히 좋지 않은 기억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금지된 무엇처럼 들렸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간식 하나가 어떤 집안에서는 금기가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더 말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던 그는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이에게 호떡은 상처를 깨우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검은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남자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호떡이 금기라니 대체 무슨 의미지? 그리고 왜 그 아이는 내 손을 보고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걸까? 트럭으로 돌아와 반죽을 만지려 했지만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온종일 손끝에 남아있던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이의 목소리, 정작 남자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금기라는 기묘하게 무거운 단어. 민우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예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뭔가가 수면 밑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조각들이 조용히 서로를 향해 모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호떡을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동자가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골목은 예전처럼 분주했지만 민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돌 하나가 들어온 듯 불편한 무게가 계속 남아 있었다. 호떡을 굽는 손길은 여전히 익숙하고 정확했지만 철판 위로 올라오는 김 사이로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바로 그 아이. 말없이 트럭 앞에 서서 자꾸만 민우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그 남자. 호떡을 금기라고 말하던 딱딱한 표정의 정장 남자. 민우는 자신이 짜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의 조각들 속에 점을 찍어 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퍼즐 조각을 하나둘 내려놓고 그 사이를 자꾸만 연결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자신의 현실에 부잣집 이야기를 붙여 상상하고 있는 게 왠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나가는 애와 그 집안의 사정일 뿐인데.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쉽게 치워지지 않는 찝찝한 울림이 끊임없이 박혔다. 그 즈음부터 민우는 골목길을 스치는 그림자 하나에도 예민해졌고 트럭 앞에 서성이는 낯선 발자국 소리에 괜히 뒤를 돌아보기 일쑤였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답답함.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퇴근 시간 무렵 하늘이 어둑해질 때쯤 민우는 트럭 안에서 다음날 쓸 반죽을 정리하고 있었다. 도로 옆 가로등이 켜지고 천천히 어둠이 내려오던 그 시간. 갑자기 조용한 발걸음 하나가 느껴졌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아이가 서 있었다. 마치 눈앞의 장면이 다시 재생된 것처럼 그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고 감정을 읽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어린 나이에 볼 수 없는 어떤 묵직한 분위기까지. 민우는 놀랐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조금 떨었다. 아이 역시 말을 먼저 하지 않았다. 그저 철판 위에서 익어가는 호떡을 바라봤다. 눈동자 속에 떠오르는 그리움 같은 감정, 조심스러운 회상, 그리고 아주 작은 슬픔. 민우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고 두려웠다. 아이의 눈이 자꾸만 과거의 누군가를 겹쳐보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아이의 시선이 서서히 민우의 손목으로 내려왔다. 기름과 반죽, 오래된 화장품 냄새가 섞인 민우의 거칠고 얇아진 손. 그 순간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말은 대사라기보다는 감정이 새어나온 숨결에 가까웠다. 아빠도 이렇게 반죽을 쳤어요. 그 말 한 줄이
민우의 심장 안쪽을 가장 깊이 찔렀다. 그 말투, 그 목소리, 그 시선. 모든 것이 진짜 기억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다. 아이에게 민우는 누구도 모르는 어떤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존재였고, 그것이 민우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과 불안을 불러왔다. 아이는 잠시 후 민우의 반응을 살피듯 조용히 섰다가 돌아서 천천히 걸어갔다. 수행원도 차도 누구도 없이 혼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었다. 민우는 소리를 건네지 못했다. 불러 세울 용기가 없었다. 아니,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했다. 아이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져. 저 집안과 엮이면 좋을 일이 없을 수도 있어.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를 피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도 겁도 아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감각. 위험을 느끼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어른의 조심스러운 경계심 같은 것. 그날 민우는 트럭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 내내 아이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다. 어둠에 삼켜지기 직전 그 아이의 눈은 그렇게 보였다.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있는 어린아이의 눈.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는 눈. 그리고 민우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야 했다. 그 아이가 남긴 말 한마디가 단순한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라 어쩌면 민우 자신의 인생 속 뭔가 잘못 건드린 또 하나의 조각이라는 것을. 불안은 이제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아이와의 짧은 만남 이후 며칠 동안 민우는 그 골목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진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실 골목은 여전히 붐비고 학생들은 매일같이 시끄러웠지만 민우의 귀에는 자꾸만 지난날의 정적이 반복되는 것처럼 들렸다. 반죽을 치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고 철판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평소보다 뜨겁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가장 불편한 것은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오면 안 된다는 남자의 요구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에 일시적인 방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묘하게 허전함이 남았다. 그런데 그 불편한 고요 속에서 문득 작은 사건들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다. 먼저는 학교 주변의 경비원이 이상한 질문을 건네왔다. 트럭 옆에서 짐을 정리하던 민우에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요 며칠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이 근처에 계속 보이지 않았어요? 민우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저었다. 경비원은 별말 없이 사라졌지만 그 말은 기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그날 또 있었다. 트럭 단골 손님이었던 문구점 주인이 따뜻한 미소 대신 어딘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다가와 골목 쪽을 한번 슬쩍 보고 말했다. 저기 요 며칠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혹시 너희 트럭 주변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민우는 그 말에도 대답을 길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하나씩 하나씩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아이의 방문, 금기라는 단어, 정장 남자의 예민한 시선, 그리고 골목을 서성이는 낯선 그림자들. 어쩌면 그 모든 것은 이미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의문은 그날 저녁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찼고 골목 전체가 얇게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 늦은 시간, 트럭 주변엔 오직 민우와 기름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민우는 준비를 마치고 철판을 닦으며 천천히 집으로 가기 위한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다급한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짧고 날카로운 발걸음, 서둘러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발소리. 민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엔 몇 명의 정장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골목이 아니라 바로 민우의 트럭 위쪽을 향하고 있었다. 민우는 직감적으로 뒤를 돌아보려다 움찔하고 멈춰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골목 위쪽 트럭 조명과 가로등 사이의 희미한 그림자 속에서 작은 체구가 휘청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였다. 그 아이가 혼자 어둠 속에서 숨이 가빠 보일 만큼 힘든 표정으로 트럭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코트 속에서 꽉 쥔 듯 움츠러져 있었다. 눈은 몹시 충혈되어 있었지만 방향은 정확했다. 민우를 향해, 호떡 트럭을 향해. 정장 남자들의 얼굴에 두려움과 당혹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민우의 귀까지 닿을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이 또 그 말의 끝을 듣기도 전에 민우는 본능적으로 철판을 끄고 트럭 밖으로 뛰어나왔다. 아이의 발걸음은 점점 흔들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버티다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그 아이가 철판 앞에 서기 직전 민우는 그 작은 어깨를 붙잡으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다. 그 순간 민우는 아이의 눈에서 한 가지 확실한 감정을 읽었다. 두려움, 그리고 절박함. 아이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리더니 한 줄의 작은 말이 바람 속으로 떨어졌다. 아빠가 또 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 두려움과 혼란이 온몸을 순식간에 감싸는 듯했다. 골목의 공기는 차갑고 조명은 흔들렸고 아이의 작은 몸은 민우의 손바닥 안에서 너무 가벼웠다. 그 순간 민우는 느꼈다. 이 아이와 그 집안, 그리고 호떡이라는 단어가 가진 비밀이 이제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 만큼 무겁고 큰 무언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장은 민우의 삶에도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을 붙잡고 있던 그 순간부터 민우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아이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단순한 공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져나온 듯한 표정. 정장 남자들이 황급히 뛰어와 아이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갔다.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민우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감사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었다. 그저 이 상황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조심스러움 같은 묘한 감정. 아이는 순식간에 멀어졌고 골목은 다시 평소처럼 조용해졌지만 민우의 내면은 오히려 더 시끌벅적하게 흔들렸다. 아빠가 또? 그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누가 아프다는 건가? 왜 이 아이는 매번 호떡 앞에 서면 감정이 무너질까? 그날 밤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전혀 쉬지 못했다. 좁은 방 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어둡게 느껴졌고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서도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민우는 누런 운동화를 벗어두고 바닥에 앉은 채 잠시 멍하니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기름기와 반죽이 스며든 손.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다. 늘 일하고 늘 무언가를 만들던 손. 아이의 말이 다시 귀에 맴돌았다. 아빠도 형처럼 반죽을 쳤어요. 이 말이 단순한 유사함에서 나온 감정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 늦게 찾아왔다. 민우가 설거지를 끝내고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찰나 골목에서 처음 봤던 그 정장 남자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 메시지는 짧았다.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그리고 조심해주세요. 단 2줄. 하지만 그 2줄이 민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잊으라면서 조심하라는 말. 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 이 사건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잠시 후 문자 하나가 더 도착했다. 회장님은 호떡과 관련된 과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단어 하나가 누군가를 무너뜨릴 만큼 무거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단어가 아이를 흔들고 아버지를 병들게 하고 그 집안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민우는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앞서 있었던 모든 장면들이 퍼즐처럼 차례대로 떠올랐다. 아이가 호떡을 보며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보였던 그 눈빛, 정장 남자의 경계심, 경비원과 상인이 했던 이상한 질문들, 그리고 아빠가 또 라는 아이의 간신히 떨려 나온 말. 그 모든 조각이 이제 느리게 아주 조용히 하나의 방향을 향해 모여가고 있었다. 그 방향의 중심에는 아이의 아버지, 즉 재벌 회장이 있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집안의 화려한 겉모습, 언론에서 보도되는 건강 이상설,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 그 모든 것 이야기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과거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과거는 누군가가 호떡 반죽을 치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다. 민우는 이 모든 걸 생각하며 책상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자신도 모르게 그 집안의 어둠 속으로 한 발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을. 정장 남자가 보낸 조심하라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쩌면 돌이킬 수 있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조용한 부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위험을 알고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끝에 누군가의 고통이 가려져 있을 때는 더욱. 침묵 속에서 민우의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생겨났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아버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바람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모두 멀어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결심이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할지,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그 집안의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하게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골목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학생들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노점 상인들의 목소리가 적당히 뒤섞여 있었으며 철판 위의 기름은 언제나처럼 열을 품어 올라왔다. 그러나 민우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닿지 못한 듯 상황과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 트럭 안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그는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했다. 정장 남자의 메시지가 또 오지 않았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그런 감각적인 불안이 꾸준히 가슴을 찔렀다. 그러다 어느 순간 트럭 앞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를 보고 민우는 숨이 멎는 듯 멈춰섰다. 아이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수행원도 없었고 차도 근처에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는데
아이의 코트는 미묘하게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차갑게 바람에 흔들렸다. 아이의 모습은 지난번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피곤한 얼굴, 거칠게 열린 숨, 무언가를 막거나 견디다 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아이를 반가워해야 할지 피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대답하듯 트럭 앞에 멈춰서서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단순한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명확하고 절박한 신호. 아이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그리고 민우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와 입술을 떨며 작은 목소리를 내뱉었다. 그 말은 거의 대사가 아니라 숨에 실려 나온 신음에 가까웠다.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그 한 줄이 민우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고 너무 깊은 고백. 그 말에는 오랜 두려움과 피로가 다 묻어 있었다. 아이는 이어서 말할 힘도 없는 듯 그냥 철판 위로 손을 뻗었다. 손끝이 반죽을 만지는 민우의 손길을 향하듯 공중에서 허공을 더듬었다. 그 작은 손짓은 마치 누군가에게 살려달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민우는 그 순간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보호 본능을 느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버지는 왜 호떡이라는 단어를 견디지도 못하는 걸까? 왜 이 아이는 매번 무너질 듯한 얼굴로 나에게 오는 걸까? 민우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엉켰다. 두려움, 걱정, 책임감, 죄책감, 그리고 아주 작은 결정 하나. 아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심. 트럭 뒤편에서 바람이 스치고 하늘이 흐릿하게 어두워지는 순간 민우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부축해 트럭 옆 그늘진 공간으로 데려갔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민우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 같은 감정까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무리 재벌 집안이라도 어린아이가 이런 얼굴을 하고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지? 대체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숨어 있는 거지?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서는 지쳐서 흘러내린 눈물 자국이 보였다.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힘겹게 내뱉은 한 줄이 민우의 맥박을 강하게 울렸다. 아빠가 나를 못 알아봐요. 그 말은 민우의 깊은 곳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다. 그 순간 민우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호떡이 금기인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다. 어떤 무서운 과거의 희생자이며 그 진실은 이미 회장이라는 남자의 병과 함께 천천히 붕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경계의 틈 사이로 민우와 이 아이가 조용히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아이를 데려간 정작 남자들은 끝까지 민우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의 발자국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을 때 갑자기 주변이 너무 조용해졌다. 트럭 안엔 아까 아이가 내뱉었던 말만 남아 있었다. 형한테 아빠, 냄새가 나요. 그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의 착각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트럭 그림자 뒤쪽에서 조용히 누군가 다가왔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아이를 데려갔던 남자였다.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학생을 부른 건 아닙니다. 다만 회장님이 아까 아이를 안아드렸을 때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학생 손에서 나는 냄새와 움직임 때문입니다. 움직임이요? 반죽 돌리는 습관, 손끝으로 공기를 조금씩 터뜨리는 동작.
그리고 철판에 손을 가까이 대는 버릇. 민우는 평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을 떠올렸다. 그게 왜요? 남자는 긴 숨을 내쉬었다. 회장님의 동생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순간 시간 자체가 멈춘 듯한 침묵. 동생이요? 네, 아이 아버지에겐 평생 말하지 못한 가족의 죽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그 동생이 호떡 트럭 안에서 불이 나는 걸 회장님이 직접 봤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남자는 낮게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불길이 너무 커졌고 끝내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때 동생이 마지막으로 보이던 모습이 반죽을 굴리던 손입니다. 민우의 뒷목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학생과 똑같았습니다. 냄새도, 손 움직임도, 표정도.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은 학생을 보자마자 몸을 못 움직이셨습니다. 민우는 웅크린 아이의 떨림, 떨리는 어깨, 형한테 아빠 냄새가 난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전부 섬뜩하게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학생 잘못 아닙니다. 그냥 회장님 마음속에서 참았던 무언가가 터진 겁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트럭 안에 남은 민우는 천천히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아까 아이가 꼭 잡았던 그 손, 그 손에서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이 희미한 냄새처럼 스며 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민우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 기억을 깨운 사람이구나. 밤, 집, 샤워를 하고 나와도 손에서 기름 냄새가 잘 지워지지 않았다. 민우는 물끄러미 손등을 바라보았다. 문득 작은 현기증이 올라왔다.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 자신의 손을 통해 다시 깨어난 기분.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민우는 조용히 받았다. 학생, 아이의 아버지 목소리는 낮았고 떨려 있었다. 오늘 내 아이를 도와줘서 고맙다. 민우는 말없이 숨만 들이켰다.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 마음속에서 먼지를 털어낸 뒤 그 자리에 상처가 드러난 듯한 목소리였다. 내게 동생이 하나 있었다. 민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어둡게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 아이가 불이 나던 날 내게 손을 흔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서지는 듯했다. 나는 도망쳤어. 한 줄의 고백이 전화기 너머에서 떨어져 내렸다. 나는 그 아이를 단 한 번도 잡지 못했다. 민우는 숨도 쉬지 못했다. 아버지는 낮게 쓴웃음을 냈다. 사람들은 가난이 부끄러워서 내가 과거를 숨긴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쉬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냄새가 날 죽이거든. 민우는 갑자기 아이가 부들거리며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빠는 호떡 냄새만 맡아도 몸이 굳어버려요. 아이의 공포는 아버지의 공포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학생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다만 오늘 학생을 보는 순간 내가 지키지 못한 동생이 스쳐 지나가서.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 뚝! 전화가 끊겼다. 민우는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바닥을 바라봤다. 오늘 아이가 매달리며 무서워요라고 말하던 그 손. 그 손은 아이가 물려받은 아버지의 상처를 다시 깨운 손이었다. 기름 냄새, 설탕 냄새, 뜨거운 철판의 열기. 누군가에게는 그 모든 것이
평생 떨쳐낼 수 없는 지옥의 입구였던 것이다. 민우는 조용히 손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날의 불은 꺼졌는데 기억은 아직 꺼지지 않았구나. 오늘 민우는 한 아이의 공포가 그저 어린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건너 이어진 상처의 잔향이라는 걸 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깨운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도 불은 꺼져도 기억은 남는다. 그 기억은 오늘 밤 민우의 손에도 작게 스며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